네, 이번 시간에는 펀드 영업 실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영업 실무는요, 수익증권 저축제도하고 금융투자상품 세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증권은 일반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펀드의 일반적인 실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상품 주로 펀드와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수익증권 저축 쪽에서는 주로 그 어떤 매매 방법, 그 다음에 운영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제에서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제 중심으로 조금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 문제 풀면서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펀드 판매 절차 6단계가 가장 적절하게 된 것은 펀드 판매 절차는 뭐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은 종종 시험에 잘 나오니까 순서대로 좀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투자자 정보 파악해야 되고요. 뭐 이건 기본적인 거죠. 투자자 정보 파악. 투자자 정보 파악이란 것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재산 상황이나 투자 목적, 투자 기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펀드 판매하기 전에 이렇게 설문지처럼 이렇게 체크하게 주잖아요. 그게 투자자 정보 파악을 위한 거죠.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서 보통 뭐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뭐 공격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안정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형을 분류하겠죠.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을 분류했으면은 그 유형에 맞는 적합한 펀드를 선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안정형이면은 뭐 MAF라든지 공격형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 펀드라든지 이렇게 이 유형에 맞는 펀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겠죠. 이제 그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섯 번째 의사 그 펀드를 가입할 건지 말 건지 의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한다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되게 순서대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투자자 정보 파악할 때 투자자 정보 파악은 적합성 원칙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죠.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 투자자인지 일반 투자자인지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되겠죠. 유형은 보통 5가지로 분류되죠. 안정형, 안전추구형, 그 다음에 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이렇게 보통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약간 이제 금융기관에 따라 좀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교재나 우리 기본 교재에는 5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 다음에 펀드를 선정해야겠죠. 그 유형에 맞는 예를 들어서 공격 투자형 같은 경우는 초고위험 상품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극 투자형은 예를 들어서 고위험 상품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순서대 이 유형에 맞는 또 펀드를 선정해야 될 거고요.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반드시 투자 설명서가 법정 투자 권유 문서잖아요. 투자 설명서에서 설명해야 되고 간이 투자 설명서로 하는 것도 투자 설명서를 가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의사 확인, 이제 투자자한테 그 펀드를 매수할 건가 거기에 대해 의사를 확인하고 여기서 하나 추가로 의사 확인과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적합성 보고서. 일반적으로 ELS나 ELT나 ELF 또는 DLS나 DLT나 DLF 같은 경우를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 설명서 외에 적합성 보고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교부해야 되죠. 그런 내용들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후 관리는 이제 펀드 잔고 통보하고 각종 안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펀드 판매 절차는 1번이 정답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 하셔야 될 건 5번의 투자자 의사 확인에서 적합성 보고서 교부하는 거 있죠. 교부 대상은 신규 투자자나 고령 또는 초고령 투자자. 그다음 적용 대상 상품에는 ELS, ELF, DLS, DLF, DLT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펀드 판매 시 준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투자 권유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와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투자 권유할 수 없음을 알려야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이고요. 2번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은 알려야 됩니다.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성이나 아니면은 그 손해가 나더라도 그 그 손해의 결과가 본인이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그 기본적인 주요 유의사항이 있죠. 이것은 투자 권유 안 하더라도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다음 3번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 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간이 투자 설명서로 교부를 가름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파생 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만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파생 상품은 일반 증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품이죠. 그래서 파생 상품 등을 판매할 때는 투자 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몇 가지 조금 체크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번에 3번, 동그라미 3번,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 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투자 설명서는 투자 권유 희망하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투자 권유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투자 설명서는 줘야 된다는 거죠.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투자 설명서를 받지 않는다는 것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 주의하시고요. 5번 동그라미 5번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문 결합 계좌를 통해 투자 자문 결과에 따른 상품 구매 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판매회사는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및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증권사에서 어떤 펀드나 주식 계좌를 틀 때 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 자문결합 계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문사에서 자문하면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판매사인 증권사에서 또 별도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이거 또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두 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다음 2번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적정성의 원칙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은 적정성, 적합성 원칙 이미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투자자가 스스로 적정하지 않은 투자 상품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부적정 금융투자 상품 거래 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그 파생 상품은 나이나 그다음에 투자 경험에 따라서 투자자 등급을 나눈다 했죠.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 이하인 사람. 투자 경험이 1년 이하인 사람, 1년에서 3년까지인 사람, 3년을 초과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투자자를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에 따라서 파생 상품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다음 투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생 상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파생 상품 중에서도 조금 저위험한 것부터 굉장히 많이 위험한 것까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고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중에서 그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거 이렇게 투자 권유 준칙을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면서 투자 경험도 1년 미만인 사람이 아주 파생 상품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옵션 매도, 변동성 선물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당신한테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적정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의 양식으로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투자 권유 준칙에서 규율하는 파생 상품 등에 대한 특칙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 파생 상품 등의 경우에는 파생 상품이 아닌 일반 증권 상품은 투자 권유하지 않고 투자 권유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정보 파악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파생 상품은 설령 투자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그걸 판매할 때는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투자자 정보와 실제로 이 투자가 적정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파악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죠? 다음 2번 해당 파생 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된다. 이게 적정성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다음 3번 해당 파생 상품 등의 투자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부적정 사실에 대하여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된다. 이게 부적정, 부적합 확인서라는 게 있잖아요.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4번 투자자가 부적정한 파생 상품 등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부적합, 부적정 금융투자 상품 거래 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3번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적정성 원칙의 적용과 판단 기준, 실행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적정성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판단 기준은 뭐 적합성 판단 기준에 따르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활용한다 했죠. 보통 투자 그 파생 상품은 굉장히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도 등급별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서 파생 상품을 위험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다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차등화된 그 차별화된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에 따라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방법과 거리가 먼 것. 조금 전에 투자 권유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제를 풀어봤죠. 이번에는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방법. 비교해서 희망하지 않는 투자하고 희망하는 투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1번 온라인으로 펀드를 투자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투자 권유는 직접 대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적합성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2번 대리인을 통한 투자자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투자자 정보 파악은 본인만 가능하죠.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이나 투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면 본인이 하는 게 당연한데 대리인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하지만 대리인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은 자식이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큰 회사의 대표이사 그런 분들은 보통 직원이 대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리해서 투자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과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하고 대리권이 수여됐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거부해야 된다. 아니죠.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투자 권유할 수 없음을 알리고 그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와 같은 그런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고령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더 강화된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보통 고령 투자자라고 하면요, 연세가 70세 이상인 분들 그리고 초고령 투자자 하면 80세 이상인 분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요즘 나오는 굉장히 그 복잡한 금융투자 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협회 규정이나 이런 금융 규정에 보면은 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전담 창구를 마련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사의 관련 부서, 관련 직원들을 둬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려제도 같은 걸 둬서 바로 결정하지 않고 조금 생각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등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 투자자보다 더 강화된 보호 기준을 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틀렸죠? 핵심 포인트 한번 해설 보겠습니다. 그 투자자 정보 파악 부분에서 그 동그라미 2번 온라인으로 펀드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성 원칙 등
그 투자 권유 절차가 온라인상에 구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대리인을 통한 투자자 정보 파악도 가능한데 단지 그 실명 확인 증표하고 위임장이라는 별도의 서식은 반드시 갖추어서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중요한 게 6번 장애 파생 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와 상관없이 투자 권유를 하든 안 하든 반드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투자자 성향 분류를 위한 적합성 판단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적합성 판단 방식에는 크게 보면은 그 네 가지가 있죠. 적합성 판단 방식. 보통 적합성 판단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표현을 적합성 판단 방식이라고도 하고 투자 성향 분류 기준 뭐 똑같은 말입니다. 적합성 판단 방식이나 투자 성향 분류 그 기준. 첫 번째는 점수화 방식이 있죠. 점수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점수화 방식은 이제 점수를 내 가지고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은 조금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거고 점수가 좀 낮게 나온 사람은 좀 저위험 상품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식에서 좀 객관적으로 그 투자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어떤 사람의 투자 성향을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죠. 그 다음에 추출 방식이라는 게 있죠. 추출 방식이란 건 뭐죠? 여러 가지 대안을 줘서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빼버리는 거죠. 점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상품이 결정되겠죠. 그런 방식이 추출 방식이죠. 계속 추출해가지고 가장 좋은 상품을 하나 딱 끝까지 추출해내는 방법이 추출 방식이고,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있죠. 3번은 이제 혼합 방식이 있는데요. 혼합 방식은 요 두 가지 1번과 2번을 합한 방식이 혼합 추출 방식이죠. 보통 일반적인 투자 성향은 점수화 방식으로 하고 현재 자금 성향은 추출 방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혼합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상담 보고서 방식이 있죠. 상담 보고서 방식은 그 고객하고 오랫동안 상담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투자 성향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상담 보고서 방식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상담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좀 잘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뭐 신입 직원이나 아니면 그 금융투자 상품을 처음 투자 권유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노련한 사람보다 좀 못하니까 좀 그 투자 성향 파악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자에 따라서 그 투자자 정보 파악하는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투자자 성향 분류에 의한 적합성 판단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1번. 점수화 방식은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점수를 이렇게 표시하니까 뭐 89점 이상 뭐 예를 들어서 공격형, 예를 들어서 60점 이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안정형 이렇게 하니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그런 점은 장점이죠. 2번 추출 방식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출 방식은 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계속 빼나가는 방식이잖아요. 다 부족한 상품을 점점 빼나가는 방식이니까 부족한 상품을 점점 빼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최고로 적합한 상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 혼합 방식은 점수화 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그렇죠. 점수화 방식하고 추출 방식을 다 합한 거니까 아무래도 점수화 방식보다는 좀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겠죠. 4번 상담 보고서 방식은 정교한 설문과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교한 설문과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추출 방식의 단점이거든요. 그리고 상담 보고서 방식은 판매 직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핵심 포인트에서의 투자자 성향 분류 방식, 이 분류 방식이 의의와 장단점이 구분돼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